바람에 몸을 싣고 창공을 가르는 하늘의 지배자 매. 고도의 인내력과 집중력이 없으면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매다. 2000년 넘게 지속된 한반도의 매사냥. 해동청 보라매가 하늘을 날고 사람과 매는 하나가 된다. 작년 11월 16일 이 매사냥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몽골을 비롯한 스페인,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 동서양의 11개 나라가 함께 지정된 것인데요. 이 매사냥은 매가 짐승을 사냥하는 습성을 이용한 사냥법으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렵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데요. 바람을 가르는 호쾌한 날갯짓으로 사냥을 하는 이 매사냥법은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은 우리 역사 속에 스며 있는 매사냥의 흔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대전. 한국 전통 매사냥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공개 시연회가 열렸다. 늘 썰렁하기만 하던 응방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차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 2명의 응사만이 매사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한반도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매꾼의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매 나간다. 매사냥은 그렇게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보통 우리 손님들은 가을 거지가 끝나고 11월 이제 중순 정도부터 이제 매를 받아가지고 매는 영물을 받는다고 그래. 산에 가서 받아서 길들여가지고 이제 12월 초부터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그렇게 이제 사냥 시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3월부터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농번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줬죠. 매 나간다! 매사냥이란 야생의 매를 길들여 꿩이나 토끼 등을 잡는 수렵 기술을 말한다. 박용순 응사는 매사냥 전통을 지키기 위해 40년째 외길 인생을 걷고 있다. 고문서를 뒤져가며 전통의 방식을 찾고 있는 응사는 시치미 하나 만드는 것에도 혼을 담는다. 소리가 청량하고만. 고니의 흰 깃털과 2개의 방울로 장식을 하고 사슴이나 솥불에 주인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 임자를 밝히고 사냥 나간 매의 위치를 파악하는 이 시치미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 시치미를 뗀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길을 잘 들여서 꽁 잘 잡는 매는 황소 한 마리 값이 같답니다. 그 요즘으로 치면 그 승용차 한 대 값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매를 딴 사람이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매 고가 때문에. 그래서 시침이 뗀다는 유래가 거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전라북도 진안. 이곳에는 매 사냥의 전통을 잇고 있는 또 한 명의 응사가 있다. 박찬유 응사. 어릴 때 마을 어른에게 매 사냥을 배운 후 지금까지 매와 동고동락을 하고 있다. 한 달 전 야생에서 잡은 매를 긴 줄에 메어놓고 먹이를 이용해 불러내는 줄밥 훈련 중이다. 야생에서 살던 매가 사람과 하나가 되어가는 전통적 훈련법이다. 선조들은 산속의 야생 매를 산진이라 하고 이렇게 훈련된 매를 수진이라 불렀다. (24시간) 팔 위에 올려놓고 한 달 이상 훈련시켜야 비로소 함께 사냥을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딴 새들은 잡아오면은 날리려고 하죠. 근데 매는 그렇지를 않고 이렇게 사람 손에 이렇게 그냥 올라 앉아서 있는 거 보면은 무슨 사람하고 무슨 그 좀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 말까지만 해도 매 사냥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냥법이었다. (10여 년 전) 안동에서 고성 이씨 집안의 이응태 묘가 400년 전 염습 당시의 모습 그대로 발굴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요거 좀 복살 좀 해봐. 아내가 쓴 애달픈 편지와 함께 머리카락으로 삼은 미투리로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 묘에선 65점의 유물 가운데 18통의 편지도 함께 출토됐다. 그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편지. 바로 이응태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들이었다. 지금 보시는 이 편지들은 이응태라는 이 묘의 주인과 또 그 아버지와의 그 양자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주로 아버지가 보낸 편지들인데 이 편지들의 중요성은 이 당시 안동 지역에 살고 있는 양반들이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는 그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도 굉장히 좁은 종이 모두 11통의 편지 가운데 6통에서 매 사냥이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단장고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 이 단장고가 없으면 이 우각, 솥불이죠. 솥불도 무방하다. 또 응령, 말하자면 그 매방울도 있으면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 밖에도 매를 사들이고 장식 걱정을 하는 내용. 노비와 함께 매 사냥에 나서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린 자신의 매를 대신해 아들의 매를 빌리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기도 했다. 편지에서 나타나는 일상 가족들의 이야기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매에 관한 이야기가 매 편지마다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매 사냥에 의존하고 매를 키우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생활의 일부분이었지 않았느냐. 그걸로 봐서 그 당시 지역 양반들의 생활에서 이 매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었던 것 같다. 한반도에서의 매 사냥은 오래전부터 귀족층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의 스포츠였으며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증표로 인식되기도 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은 이마 삼첩. 첫째가 매사냥하는 거, 둘째가 말 타는 거, 셋째가 첩 거느리는 거. 이게 남자들의 최대 즐거움이었어요. 그 중에서 으뜸이 매사냥이었습니다. 순간 속도 300km를 넘는 호쾌한 비행과 한 번 움켜쥔 먹이는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던 매사냥은 선조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 있었던 한반도 최고의 풍류였던 것이다.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매사냥은 우리 민족의 생활 깊숙이 자리해왔습니다. 시치미를 떼다라는 표현 말고도 우리 속담이나 말 속에는 매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어왔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매처럼 고집이 센 사람을 옹고집이라고 했고요. 남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날카로운 성질은 매섭다. 뿐만 아니라 사냥에 나선 매가 꿩을 몰아세우는 것을 빗대어서 매몰차다라고 했고요. 반대로 먹이를 놓치고 하늘을 맴도는 매를 가리켜서 바람맞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매사냥이 우리 민족의 삶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매사냥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내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응봉산. 이곳은 조선시대 매사냥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위에서 낚시하는 그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경치 하나 있거든요. 소가 누워 조선 왕조실록은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 응방을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응방은 매 사냥과 사육을 담당해야 했던 관청으로 응봉산 일대는 당시 왕실 전용 매 사냥터였다. 응봉이라 하면은 바로 그 태조 이성계가 그 개성에서 왕이 오른 뒤에 그 3년에 서울로 천도를 하게 되죠. 천도를 했는데 마침 궁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태조 이성계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응방을 설치하고 매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 응방을 설치하고 매사냥했기 때문에 이 산봉우리를 응봉이라고 했던 것이죠. 응봉산 바로 옆에 위치한 살고지 다리는 중랑천 건너편에 떨어진 사냥감을 잡기 위해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응방이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때로 한때 여기에 속한 자가 205호에 달했다고 한다. 본래 고려의 응방은 원나라가 조공으로 매를 요구하면서 설치된 것이지만 정작 고려의 왕들이 매사냥에 심취해 더욱 활성화됐다고 한다. 왕실의 매사냥 열기로 인해 고려 충해왕 때는 응골방이라는 매사육서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 책은 매의 습성, 훈련법, 치료법 등을 담은 매사냥 전문 서적이다. 매의 형태적 특징은 물론이고
매를 잡고 길들여가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책이 매를 응과 골로 나누고 종류별로 각기 다른 훈련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현대 생물학적 분류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게 이제 한국 매사냥의 그 텍스트예요. 텍스트 경험자가 썼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도쿠가오 때도 이제 많이 그 교과서가 됐죠.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사냥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관련 법규가 관대해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쉽게 매사냥을 할 수 있다. ここら辺。あ、惜しい。 우리나라에선 매가 천연기념물이라 연구 목적 외에는 사육이 불가능하지만 일본은 일반인도 자유롭게 매 보유와 사육이 가능하다. 경력 15년 차인 가미우치 씨는 전직 미술교사 출신이다. 우연히 매사냥을 접하고 매력에 빠져 응사의 길로 들어섰다. 400년 전 도쿠가와 시대의 사냥법을 계승하고 있는 이들은 그 원류가 백제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そこからまた百済から何人も人は来てるらしいんですけれども、技術を学ぶために仁徳天皇はかなり、努力を費やしたってことですね。そこからずっと続いてきてる技術。 일본의 매사냥꾼들이 말하는 백제인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한 미술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모두 5권으로 구성된 회본응감은 일본 전역에서 전해지는 전통 매사육소를 집대성해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책이다. 여기에는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온 매사육 방법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고 전통시대의 매사냥 방법을 순서별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매를 훈련시키는 법과 치료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엔 한 사람의 초상화가 등장하는데 바로 백제에서 온 주군이라고 한다. もともとこの酒の君が百済から日本にやってきて、初めてその鷹で獲物を取ったと。でその獲物を仁徳天皇に献上した。 일본 서기에 의하면 주군이 백제에서는 이런 매가 많고 훈련을 시켜 사냥에 이용한다며 매 사냥법을 전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다. 일본의 옛 왕실이 있던 오사카에는 주군의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주군이 묻힌 곳. 그는 이곳에서 매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였다. 주군이 알려준 방법대로 매사냥을 나간 인덕왕은
그날 많은 새를 잡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でそれですぐにその仁徳天皇がですね、酒の君の方にこの辺の町一帯をその鷹飼い部って言って鷹を飼う専門のそういった村を作って施設を作ったりしたのが日本の鷹狩りの発祥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ので、この場所が一番の鷹狩りの発祥の地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 매마을이란 뜻을 가진 응합정. 응감부가 설치된 이후 1600년이 넘도록 이곳은 매마을로 불리고 있다. 일본 매사냥의 메카처럼 여겨지는 이곳에서 일본의 매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의 매사냥은 16세기 도쿠가와 시대에 이르러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도쿄의 오나리 가도다. ここにおなり街道、つまり家康様が行き来をした。 이 길은 당시 일본 최고의 권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매사냥을 위해 건설한 총연장 37km의 도로다. 에도 막부 시절 매사냥은 장군의 훈련 필수 과목이었으며 도쿠가와 가문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매사냥을 할 수 없었다. 유독 매사냥을 좋아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죽기 3개월 전까지 매사냥을 하다 쓰러질 정도였다고 한다. 将軍様は何しろ人質の時代から死ぬまで亡くなるまで鷹狩り、暇があれば鷹狩り、戦いがあっても戦ってても暇があるとも鷹狩りに出かけるわけです。記録上はですね、だいたい生涯1000回以上鷹狩りを行ったろうと。 백제인 주군이 매사냥법을 전해준 이후 그의 후예들은 1000년이 넘도록 그 사냥법을 지켜가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첨단 과학을 접목해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매사냥법 자체는 전통의 방법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다. 주군이 전해준 매장식 그대로 선조들이 발전시킨 사냥 도구들까지 면밀하게 복원을 할 수 있어야 매사냥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응장이 되기까진 최소 3년 이상의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백제인 주군. 그는 한반도 매사냥의 역사를 삼국시대까지 확장시켜 놓은 인물이었다. 우리가 일본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백제에서는 서기 355년 이전에 이미 매사냥이 상당히 성행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서기의 기사를 살펴보면 주군은 매의 다리에는 가죽끈을 묶고 꼬리에는 작은 방울을 달아 팔에 얹어서와 함께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제의 매사냥이 지금과 대단히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매사냥에 대한 기록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백제와 매사냥,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 경주에 있는 황룡사터. 신라 최대 규모의 사찰이며 신라의 3가지 보물 중 하나 황룡사가 있었던 곳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곳엔 9층 탑이 있었는데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을 통일하고자 했던 당시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 약 70m에 이르는 이 거대한 탑을 완성하면 주변국들이 절로 복속할 것이라 믿고 각 층마다 적국의 이름을 차례로 적었다. 그런데 이 중 5층 응유와 9층의 예맥이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가를 두고 학계의 논란이 있어 왔다. 우리가 봤을 때 신라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됐던 나라는 백제하고 고구려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백제하고 고구려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조작된 것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적 현실로 본다면 신라가 그렇게 백제나 고구려를 복속시키겠다라고 표방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를 상징하지만 다른 표현인 별칭으로 그것을 썼을 가능성이 있고요. 고려시대 이승휴가 지은 제왕운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로 써내려간 책이다. 여기에 삼국시대 백제 국호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한다. 백제 시조는 이름이 온저여 국호는 일명 남부여라고 하였고 혹은 또 응준이라고도 칭하였다. 백제의 별칭으로 매응에 매준, 응준이 쓰이고 있었다. 제왕운기에 나오는 응준, 그 삼국유사 구청 목탑조에 나오는 응유, 여기서 공통점은 매인 것입니다. 그 백제 국호의 별칭으로 매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제의 별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매. 백제는 매를 국가의 상징물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가 닭을 뜻하는 계림을, 고구려가 곰을 뜻하는 예맥을 별칭으로 썼던 것처럼 백제는 응준, 응유, 곧 매의 나라를 표방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주에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주로 백제 지역의 유적을 발굴하고 유물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공주 수촌리에서 발굴됐던 유물들이 최근 복원 작업을 마쳤는데 그 가운데 백제 금동관의 장식이 세밀하게 복원되면서 학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금동관의 세부 장식들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백제 금동관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요 금동관은 그 공주 수촌리 사호분을 복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호분이 지금까지 발굴된 것 중에서 가장 그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 금동관의 모습을 보면은 중앙에 있는 그 목 관모를 비롯해 가지고 그 관모의 앞에 있는 장식, 뒤에 있는 장식, 그리고 수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발이 달린 관모 앞은 새의 날개 모양으로 장식을 했고 뒷부분은 활짝 펼친 새의 꼬리를 닮은 장식이 달려있다.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인다. 금동관이 복원되자마자 노중국 교수는 이 새의 모양이 바로 백제 국호에 나오는 매라고 주장한다. 장식을 했거든요. 이 금동관의 그 새 장식은 아무런 새가 아니고 백제에서 가장 신성시 여긴 새,
저 국호에 들어있는 새. 그게 바로 그 매니까네. 이 매를 장식으로 활용한 것이다. 국호에 매를 사용했던 백제는 금동관에도 매가 날아가는 모습을 그려 넣었다. 백제는 매를 신성시하고 숭배했던 매의 나라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는 왜 매를 신성하게 여겼던 것일까? 백제는 부여에서 출발한 것으로 고구려와 함께 북방 지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 그 백제 문화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 문화의 원료가 그 북방 문화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북방 문화는 비중국적인 문화입니다. 중국 중원 문화가 아닌 이제 그 한반도, 그 다음에 만주, 그 다음에 시베리아로 연결되어지는 이 이제 문화 계통에 그 속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금속재관입니다. 중국의 중원 지역에서는 아직 금관이 발견된 적이 없다. 하지만 북방 민족들이 활동하던 초원 지역에선 다수의 금관이 출토되고 있어 북방 문화의 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내몽골 이흐조에선 지난 1972년 한 주민이 우연히 금관을 발견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것은 연구 결과 흉노의 부족장이 사용했던 금관으로 밝혀졌다. 놀라운 것은 이 금관 윗부분에 있는 장식. 머리 부분은 옥으로, 몸통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새가 올려져 있었다. Малгайн чимэгний оргидог байгаа шууны дүрс бол бидний бодоход шонхор шууны дүрс. Энэ бол тодорхой. Гагцгүй тухайн шонхор шуу нь тухайн цаг үедээ ямар юуны тухай бэлэгддэг, юу өгүүлдэг байсан бэ гэж үзэх юм бол нийтдээ ер нь бол Төв Азийн нүүдэлчин овг аймагуудын дунд хамгийн их түгээмэл байдаг бэлэгдлийн нэг бол магчин шуу өөрөө хүч чадлын бэлэгдэл байдаг. 흉노의 금관에서 나타난 매는 돌궐로 이어져 금관의 한 가운데 매가 새겨져 있었다. 거란의 금관에도 날개를 활짝 핀 매를 찾아볼 수 있다. 북방의 유목민족들은 매를 신성하게 여겨 최고 권력자의 금관에 이를 새겨 넣었던 것이다. 북방에서 출발해 한반도에 국가를 건설했던 백제. 그들은 매를 숭배하던 매의 나라였다. 백제는 매를 숭상하는 매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백제와 비슷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고구려나 신라와는 달리 왜 유독 백제만 매의 나라를 표방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대전 지역에서 출토된 이 유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면엔 소떼를 연상시키는 나뭇가지 위에 새가 앉아있는 모습이, 그리고 뒷면엔 농기구를 들고
밭을 가는 남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성한 새를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해석하는데요. 결국 매를 숭상하던 북방문화권인 백제가 한반도에서 새를 신성시하는 토착 농경 세력과 결합함으로써 매의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세워졌던 매의 나라. 당시 한반도의 매는 영리하고 사냥 능력이 뛰어난 세계 최고의 명품 매였습니다. 끈기와 집요한 승부근성으로 잘 알려진 매는 빠른 속도만큼이나 순발력도 탁월해 하늘의 제왕으로 불렸다. 우리 민족은 그런 매를 신성히 여기고 또 담고자 했다. 특히 조선의 왕들은 매 사냥에 각별한 애정을 기울여 실록에서 매 사냥을 검색하면 무려 600건 이상이 나타난다. 역대 임금별로 매 사냥 횟수를 보면 다소 편차가 있는데 눈에 띄는 점은 세종대왕이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은 조선 최고의 매 사냥 마니아였다. 세종 19년 매 사육장을 설치하려는 세종에게 신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흉년으로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 매 사육장 설치는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내린 상스러운 징조이옵니다. 그러나 세종은 해동청은 특별해 여느 매와 다르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동청이 무엇이길래 성군 세종을 이토록 사로잡은 것일까? 이 해동청은 세종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매이지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했다. 명나라가 끊임없이 해동청의 조공을 요구해오자 국력을 총동원해 해동청 확보에 나서야 했던 것이다. 해동청이란 우리나라에서 나는 푸른 빛의 매로 원숭이는 물론 훨씬 몸집이 큰 곤이나 기러기, 황새까지 잡을 정도로 빼어난 사냥 실력을 자랑했다. 함경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나는 해동청을 얻기 위해 거라는 전쟁까지 불사했다고 한다. 전투가 빈번해지면서 군대가 지나간 곳에 길이 생기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응록, 즉 매길이라 불렀다. 거란인들의 해동청 사랑은 유난히 각별해 장식품 곳곳에 해동청을 새겨넣기도 했다. 무는 매는 또 이제 바닷가에 서식하는 아주 그냥 큰 송골매가 아니었는가. 북매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물원에 보면은 그 함경부터 해안으로 해동청이 날라왔다고 해요. 기후와 산림의 변화로 조선 중기 이후엔 해동청이 자취를 감추었다. 맥가들이 카메라에서 그냥 참면 안 와야죠. 그러나 그 이후엔 한반도에서 나는 모든 매를 해동청으로 불렀다고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비행해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낚아채는 해동청은 세종대왕은 물론 역대 중국 황제들이 가장 탐내던 매였다.
예리한 눈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매중에 매로 불렸던 해동청, 동아시아의 전운까지 감돌게 할 만큼 최고의 명품 매였다. 해동청이 뜨면 세계인들은 찬사의 노래를 불렀다. 매사냥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한때 이 땅에는 매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고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매가 한반도의 창공을 매섭게 날아다녔습니다. 우리 한반도 사람들은 매와 함께 거침없이 하늘을 누볐고 매처럼 역사를 응시해왔습니다. 매사냥은 서서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지만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우리의 매가 우리의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